폴 리게리의 해석에 대하여 읽어봤습니다. 책이 리뉴얼돼서 전에 강의하셨던 선생님들 페이지 수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이 폴 리게리는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연구할 거는 해석에 대해서 가지고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면 프로이트에 관한 실론을 프로이트에 대해서 연구해 볼 거야. 보편적으로 탐색해 보고 사유해 볼 거야.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프로이트에 관한 실론이에요. 자, 리케르는 세 명의 의심의 철학자들, 의심의 학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프로이트, 마르크스, 니체. 이 사람들은 감춰져 있는, 이데올로기 안에 감춰져 있는 무언가를 드러낸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의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무의식적인 걸 모르고 있어. 그걸 드러낸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들이 왜곡돼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다시 환원시키고 또 심리화되어 있는 것들을 타락하게 해주는 이론가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이트에 대해서 말을 해요. 내가 인간에 대한 이해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프로이트의 새로운 이해 방식에 대해서 내가 연구해 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프로이트는 심리 내적인 이런 생산물, 감정이나 정신적인 거나 이런 충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구한 학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신의학, 종교, 예술, 도덕성, 꿈, 문학 이런 각양각색의 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 프로이트는 재해석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초창기 책에 보면 신경학하고 심리학을 막 연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대에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였냐면 아시는 것처럼 18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면서 과학, 증명되는 거 이게 중요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리학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경제학적인 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목차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신경세포랑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억압, 뭐 이런 저항,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신경학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이런 자기 이론을 당대 사람들한테 통합시키려고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명되지 않고 또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자유현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저항하는 부분이 있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신화를 보니까 상징을 해석하기에 용이하더라라고 해서 맨 먼저 사용한 신화가 오이디푸스 신화예요. 오이디푸스 신화를 가지고 프로이트는 원래 가지고 있던 신화가 있죠. 오이디푸스 신화가. 그 신화에서 뭐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붙여서 재신화화해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만의 신화를 만들었어요. 프로이트만의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당대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문명이 발달한 그 시대에 자기 이론을 재신화화해서 신화로 만들겠어라고 이야기한 최초의 학자인 거죠. 그런데 이 신화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화화 됐으면 마지막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신화가 돼서 그것들을 그 시대에 맞게 또 탈하고 재신화화해서 신화가 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말할 건데 오이디푸스 신화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짧게 준비를 했어요. 테베의 왕이라는 나이오스라는 사람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탁을 받으러 갔더니 너가 아이가 나올 건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를 죽이고 네 와이프랑 결혼할 거야. 그래서 진짜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진짜요? 우리죠. 네, 사람 시켜서 버려요. 근데 그 버린 아이가 누가 키우냐면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코린토스 왕이 그 아이를 양자 삼아서 키워요.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신탁을 듣게 돼요.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고? 그러면 코린토스 왕을 죽이고 코린토스 와이프랑 내가 결혼한다고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입양된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여길 떠나요. 떠나서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내 앞길 막았다고 막 짜증을 부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하다가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테베에 들어가는 관문에서 이 스핑크스를 만나서 수수께끼를 맞춰요.
그 다음에 그 맞추면서 이 스핑크스를 죽이면서 이 테베의 영웅이 되면서 거기에 왕이 돼요. 그 왕이 돼서 그 왕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런데 그 자기가 죽였던 이 사람이 자기가 친아버지였고, 자기와 결혼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사실을 안 다음에 이제 알들도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눈을 찌르고 유령 신세를 사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런 신화를 가지고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설명을 했어요. 자기의 재신화화를 한 거죠. 아버지에 대한 죽이고 싶은 욕망, 또 어머니를 갖고 싶은 이런 욕망,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미케르는 오이디푸스 신화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저는 세 가지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오이디푸스 신화에는 잠재적인 로고스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잠재적인 로고스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상징을 통해서 나온다. 우리는 그 상징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미케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이디푸스 신화가 개인적인 오이디푸스만의 신화가 아니라 보편적인 신화라는 거죠. 그 근원적인 신화라는 것이 그 신의 이야기듯이 근원적인 법과 체계를 담고 있는데, 이 법과 체계, 우리가 가정 안에 있듯이 그 체계를 모를 때 이런 오이디푸스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해석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그 체계를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나를 이해하는 그런 전유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말하기 전에 이제 욕망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 신화에 보면 사과가 나와요. 네, 사과인지 선악과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상징, 선악과라는 이 상징 안에 우리는 위장되어 있고 덮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징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계속 실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은 무엇을 말하냐면 위에서 표면에서는 그냥 표면과 이 심층을 두 가지로 나누는 이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습가라고 하면 첫 번째 뜨는 거 먹지 마, 신의 명령, 금지, 이게 이제 표면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 금지기를 넘어가고 싶은 죄책감, 고통, 자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층 의미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미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심층과 표층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영역이 바로 상징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수께끼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수수께끼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나 골려먹으려고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을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의미를 다양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선생님들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말의 의미를 이중의 의미로 심층과 표층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또 다의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프로이트는 이런 상징을 어디로 다 이렇게 자기 틀에 맞췄냐면 자기 신화하면서 성적인 의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류의 이런 범죄적인 유전, 쉽게 말을 하면 이게 다 이 안에 들어있어. 니네 안에 들어있어. 근친상간과 존속사례라는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라는 이런 형태로 그냥 딱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신화에는 이런 고정된 의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로고스가 무지무지 많다는 거죠. 잠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런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런 지적 활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적 활동을 자극해야 한다. 그런데 오이디푸스는 그걸 하지 못한 거죠. 테베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스핑크스를 죽이고 사람들한테 영웅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왕이 되라니까 그 체계 안에서 너 왕 돼 하니까 그냥 왕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역정이 돌면서 그 원인이 다 너 때문이야 하면서 폐륜화가 됐어요. 이 체계를 몰랐기 때문에 이 숨겨진 의미, 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의 이 증상들의 숨겨진 의미, 잠재적인 로고스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화는 잠재적으로 계속 알아줘, 알아봐. 이제 모든 신화에서 이런 드러나기를 요구하는 잠재적인 로고스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을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잠재적인 로고스를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리케르가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이게? 전혀 모르는데 이미 알고 있대.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문장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의식. 네, 무의식에는 다 나는 알고 있어. 근데 의식에는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개인의 신화하면 개인의 이야기를 막 무의식적인 모르는 것처럼 막 다 드러내는 어떤 제약도 없이 욕망을 표현하는 게 바로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 사람 죽이고 싶어? 죽이고 이렇게 말하고 사유하고 다른 텍스트로 대체하면서 어려우면 전치시키고 막 하면서 압축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자는 모두 다 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사적인 고고학. 그러니까 우리 내 역사 안에서의 내가 쓰는 이런 신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 후에 제가 반복해서 꿈꾸이 있어요. 뭘 꿨냐면 아빠는 다시 살아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대신 엄마가 죽더라. 네. 오늘 어떤 신화를 얘기하죠? 동성 부모를 죽이고 이성 부모를 갖고 싶은 소원 성취로 계속 개인의 신화를 뭘 했냐면 엄마를 죽였어요. 지금은 이거 많고요. 근데 아빠 돌아가시고 너무 오랜 시간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일치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개별적인 경험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경험들, 운명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옛날 고고학 이런 나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대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걸려있는 나와 연결되고 일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신화를 통해서 나를 거울처럼 보고 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예전에는 못했어요. 신화라는 것은 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신에 대한 이야기, 신이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통치해 이런 체계, 구조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기원이면서 그 목적이 그 신화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딱 보면 뭐야 이게 너무 직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원시적이기도 하고 너무 불편한 얘기들 그냥 바로바로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사실은 심리적인 사실, 도덕적인 원천, 신경증의 기원, 문명의 기초 이런 기본적인 체계와 구조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체계만 우리가 알아도 지금 반복되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오이디푸스가 이 체계를 몰랐기 때문에 왕이 되라니까 그냥 왕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 지금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한 페류나야. 이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요 신화에 대해서 이 신화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나는 이 오이디푸스는 사실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무의식에서는 알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고고학이 보편적인 고고학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신경증 병인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억압과 금기, 사회체계를 넘고 싶고 금기 넘어서고 싶고 이런 체계와 또 근원적으로 법체계 안에서 이런 구조가 돌아가는 이 체계, 이게 다 같이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화다. 그렇게 우리는 신화를 해석해야 한다라고 리케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잠재적인 로고스가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무의식의 언어가 이 구조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어들을 찾고 해독하고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흩어져 있는 기호들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존재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아, 지금 내가 일어나는 현실을 객관화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반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고 매체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신화를 통해서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울처럼 다시 볼 수 있게 돼. 이 신화를 보면서 나를 잃어버려야 되기도 하지만 나를 다시 발견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신의 기호들을 해독해야 하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스스로 포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 발생적으로 이 태백에 가면서 친아버지를 만날 줄 알았냐고요. 그런데 그 순간 잠깐 멈춰서 아, 내가 이 사람을 왜 죽였지? 무슨 일이 벌어지? 앞뒤를 스스로 포착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스핑크스를 만났을 때도 스핑크스를 죽였을 때 왕이 되라고 했을 때 또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됐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스스로 그 순간에 이 상징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런 텍스트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석을 할 수 있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포클레스가 오이디푸스 왕으로 재신화했어요. 그리고 또 그 시대에 맞게 프로이트는 자기 이론으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으로 신화화 다시 했거든요. 재신화화 했거든요. 그것처럼 계속 탈신화하고 재신화하고 이런 반성적인 움직임, 사유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반성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기억을 비우기도 하고 또 열린 체계로 열어놓기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 체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어떤 체계 안에 있는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걸려있는 그 아이가 자기가 어떤 체계 안에 있는지 힘을 누가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충동대로 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폴 리케르는 프로이트가 말한 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다. 빛의 문제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을. 이 체계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나중에 자기 눈을 찌르고 나서야 맹인이 된 눈이 먼 예언자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를 정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의식에 근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은 말 그대로 가로지르기예요. 네, 상징적 죽음. 네, 우리 그 과정 거치기 너무 어렵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욕망을 가로지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그 안에서 느끼는 고통, 아픔 다 겪고 느껴가면서 아, 그때서야 바로 이게 나구나. 이런 체계 안에서 지금 나 이걸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합인데요. 상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의성도 갖고 있고 이중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충동을 감추기도 하고 자기의식의 과정을 폭로하기도 하는 게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 오이디푸스 신화를 읽어야 할까요? 오이디푸스가 눈을 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눈 뜨고 꼬배인 것처럼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라는 우리가 이데올로기 안에 갇혀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이디푸스는 바로 현대의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죽음 충동과 생명 충동이 있듯이 여러 가지 이 다채로운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런 파괴적인 것,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신없고 막 하지만 신화를 통해서 질서 지우고 신화로 표현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나를 스스로 파괴하는 거기에서 멈출 수 있다. 이 오늘 오이디푸스 신화를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내가 것에 되었는지, 내가 선을 잡고 넘고 싶은지 이 부분들을 사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리케르의 오이디푸스 신화였습니다.